교수님, 안녕하세요. 꿈돌이네. 이것이 제 고향 행성에서 가져온 보석 감필라이트인데 이걸 분석해야 제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어떡하죠? 우주에서 가져온 보석이군요. 우리가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려면 어떤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중성자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와, 중성자요? 그게 뭐죠?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미 양자공학과 최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중성자로 보는 나노의 세계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인데요. 어느 쪽이 저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태어난 고장은 마이산이 있는 고장이에요. 진안이라는 지역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그때는 한 반이 한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어느 게 저일까요? 네, 여기 동그라미 써 있는 여기가 바로 여기가 이게 저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분야를 전공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확 끄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원자핵공학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저 어린 마음에 핵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할 때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공부한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공학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석사를 마치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보스턴으로 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이 있죠. 제법 가까워서 저도 가끔 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MIT에는 조그만 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가.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 동그랗고 하얗게 된 부분이 바로 연구용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색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대학원생 기숙사입니다. 제가 거기서 몇 년간 살았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원자로 하면은 좀 외진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저희 기숙사 바로 앞에 있고 옆에 보면 큰 도로가 있죠. 여기에 차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일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미국 표준연구소 중성자연구센터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화이트하우스에서 한 29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건물이 NIST 연구용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 옆에 보면은 뭔가 가족 집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거리가 410m 바로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원자로 하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고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거지하고도 겨우 400m 바로 눈앞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미국 표준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용 원자로는 중성자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중성자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측정 장치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것들이 여기 빨간 통으로처럼 보이는 긴 통처럼 보이는 이 장치들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 장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나와서 이거를 쭉 이제 조그만 빔으로 만들어서 쭉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가서 여기에 샘플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시료들 알고자 하는 거에서 딱 산란을 해서 저쪽 뒤에 보면은 이제 중성자가 얼마나 산란돼서 오는지 측정하는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패턴이 있죠. 이 패턴을 보고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프로틴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나노튜브 같이 이런 작은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배치되어 있는가, 나노 입자들은 또 어떻게 생겼는가, 이러한 나노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요거는 이제 나노를 보지만 좀 더 작은 원자 단위의 측정을 또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꿈돌이가 가져온 우주의 신비로운 물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중성자를 가지고 이렇게 작은 알갱이 원자 단위 위치, 그다음에 좀 더 그 위에 또 나노 단위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미국 프랑스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시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연구용 원자로 중성자 빔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시설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여기서는 X선이라는 방사선을 발생해 가지고 또 새로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지요. 이 두 가지 시설은 다른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류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는 방사선 발생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성자를 이용한 거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가 노벨상을 11개 정도 수여를 했고요. X선을 이용한 연구들이 한 13개 정도가 노벨상 받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관련된 노벨 화학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리튬 아이온 배터리 다 사용하죠. 핸드폰 있는 분들은 누구나 사용을 합니다.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경로로 세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자, 중성자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제일 처음에 위팅햄이라는 분이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개념을, 그 다음에 구디너프가 캐소드 물질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노라는 분이 이 음극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첫 상용화를 했지요. 자,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지금도 새로운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리튬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리튬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성자는 리튬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했을 때 리튬이 어디로 갔다가 방전했을 때 리튬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중성자 빔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개발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중성자 시설은 외국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 이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잠깐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구용 원자로고요. 오른쪽 그림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주변에 또 장치들이 있고, 또 여기서 나온 중성자 빔을 쭉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노 구조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 같은 것들이 어떻게 춤추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죠. 좀 더 들여다보면 사진으로, 이게 이제 이 연구용 원자로 시설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주변에 열 중성자라는 것을 이용하는 장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냉중성자는 에너지를 굉장히 낮춰 가지고 만든
매우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우리가 냉중성자라고 하는데요. 이 냉중성자를 이용하면 좀 더 큰 것들, 나노 구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시설들이 여기에 있는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미래 세대들이 뭔가 새로운 과학을 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로 냉중성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안타까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가끔 원자력 연구원 앞에서 이러한 팻말 같은 거를 보고 이제 들고 시위를 하신 분이 가끔 계신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뭔가 좀 이 원자력 특히 이제 중성자 연구용 원자로 이거 얼마나 훌륭한 과학 시설인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절대 불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연구시설 중에 하나인데 좀 잘못된 이해에서 오해에서 시작한 이러한 사고들이 이렇게 재가동 불가 이런 그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연구시설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으고 무엇이 사실인지 좀 더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들을 지금까지 몇 장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럼 조금 더 중성자는 무엇일까? 어떻게 생산할까? 그리고 또 어떤 원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걸까도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는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게 중성자는 입자, 파동,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를 파동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의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구멍 두 개를 뚫어 놓고 물결파를 보내면 간섭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두 슬리 사이의 간격을 달리하면 이 간섭 무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섭 무늬는 이 슬리 사이의 간격, 즉 구조죠. 예를 들자면 원자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면 이 간섭 무늬가 달라진다. 만약에 중성자 비미를 쏘고 중성자를 그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원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슬리가의 거리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달라진다. 이것을 보고 안에 원자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성자 가지고 나노 세계, 그다음에 원자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또 중성자는 또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들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원자에는 중성자가 몇 개씩 들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수소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헬륨, 리튬 대부분 작은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 원자핵에는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들어 있는 거, 덜 들어 있는 거 동위원소들이 또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 원자가 커질수록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성자가 일종의 글루 역할을 해서 원자핵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성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이제 청력이 생기죠. 쿨롬 반응에 의해서 청력이 생기고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중성자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라늄 235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43개 있습니다. 자, 중성자는 그래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원자가 어디에나 있듯이. 그렇다면 중성자는 핵에서 어떻게 꺼내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연의 이치죠. 뭐가 자연의 이치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이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기를 만들죠. 수력 발전이 바로 자연의 이치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제 원자핵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물이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좀 더 안정한 상태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핵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핵은 얼마나 안정한 것인가? 이거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을 잡아주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안정하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가장 안전한 물질이고요. 우라늄이 좀 더 불안정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도 같습니다. 자, 수소가 여기서 높은 곳에 있는 수소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우라늄이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철은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높은 곳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무거운 원자핵은 가벼운 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요. 또 높은 곳에 있는 수소는 좀 더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원자핵이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핵융합이고요. 무거운 핵이 쪼개져서 작은 걸로 변하는 것이 핵분열이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수소의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그 다음에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해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근데 작은 원자핵이 되면 필요로 하는 중성자의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중성자가 생기죠. 이 중성자를 또 같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핵 분열에서는 에너지와 함께 중성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라면, 연구용 원자로는 바로 중성자를 만드는, 이때 나오는 중성자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나오면 어떻게 쓰냐 하면, 중성자 나오면 뭐 가지각색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살짝 꽂아 놓으면 이 튜브 속으로 중성자가 또 나오게 되죠. 이 나온 튜브 속을 통해서 나온 중성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성자 연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성자 빛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노의 세계도 보기도 하고 원자의 세계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특히 핸드폰에 사용되는 배터리, 거기에 사용되는 액정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만큼 중성자 그리고 방사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우리 인류의 삶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 누구나 다 알죠. 여기서 보면은 보통 둥그런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 안에 바로 원자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자로 이게 얼마나 튼튼한 건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동그란 그 도움처럼 생긴 구조물인데요. 이를 경납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경납 건물은 항공기가 와서 충돌을 한다거나 어떤 미사일이 와서 충돌을 해도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혹시 만에 하나 확률은 적지만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막아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뚝만한 굵기에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UAE에 원자력을 수출했죠. APR 1400이라는 우리나라 노형을 수출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로는 미국
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로부터 미국에 지어도 좋다.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승인까지 받은 그런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두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요? 북극곰이죠. 북극곰이 상징하는 것이 이 기후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요즘에는 이제 이 마스크는 요즘에 코로나로 쓰기도 하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도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마스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세먼지 이슈죠. 미세먼지 이슈. 여러분들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세먼지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 인류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해야 된다. 즉 화력 발전을 없애야 된다.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슈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여기서 말한 앞에 보여지듯이 이것은 연료별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스,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석탄, 석유, 가스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런 에너지,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사실 수력이 많으면 좋은데 지형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원자력, 풍력, 태양광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자력과 이런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가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슈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원자력 위험하지 않나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체르노빌 사고도 그렇고 후쿠시마 사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같은가 한번 좀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에너지가 얼마만큼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거를 보려면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크냐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연료별로 인명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따져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석탄, 갈탄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작은 것이 원자력입니다. 우리가 상상 이미지상으로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원자력은 인명피해가 가장 낮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것이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그리고 방사능을 위한 이제 방사선 에너지를 쪼인 이제 방사선 피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사선에 대해서 좀 방사능에 대해서 잠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사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태양에서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의 생명체가 에너지로서 활용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 에너지는 사실은 에너지 결국 방사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낮은 에너지의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높은 에너지의 빛을 X선,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알파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에서 쭉 오게 됩니다. 우주 방사선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일정 부분 또 이제 지구 자기장이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 오고요. 또 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은 하나가 와가지고 여러 입자들과 대기 중의 입자들과 부딪혀서 우주선 방사선 샤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상에는 보면 방사선 물질이 자연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자연적으로 제법 있습니다. 우라늄도 있기도 하고 토륨도 있기도 하고 이 칼륨도 있습니다.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 그런 얘기는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사능 물질, 방사성 물질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할까 보니까 20테라와트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 출력이 한 1000만 메가와트 정도 되는 원전이 2만 대 정도 지구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를 지금 방사성 물질들이 지구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안에 보면은 핵들이 용액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용액 상태 때문에 지구 중심부가 자기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방사성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라는 벼,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방사성 물질을 좀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물에도 사실 일정 부분의 방사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죠? 이 초콜릿이 사실은 코코아에 칼륨 4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연전 480 베크렐 들어있다 킬로그램당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당 방사선이 480개 방출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니까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물질들을 또 먹고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 음식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자연 방사능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방사능이 들어 있습니다. 몸무게 70kg 기준으로 제가 70kg인데요. 제 몸속에서는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이제 방출되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옆에서 서로 방사선을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방사선 속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받는 자연 방사선 피폭량이 한 1년에 3밀리시버트 정도 됩니다. 이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는 우리가 방사선 에너지를 방사능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에너지, 거기에다 생물학적인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따져보면, 우리는 이제 3밀리시버트 받는데, 우리 여러분들 스키의 고장 콜로라도 덴버시 하면은 혹시 아시나요?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는 방사선이 제법 높습니다. 11.8밀리시버트고요. 우리나라의 약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많이 받으니까 암이 좀 많이 발생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콜로라도주의 암 발생률은 미국의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전하면 또 이제 방사선 사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콜로라도 덴버시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연 방사능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사실은 아까 방사능이 몸속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몸속에서 스스로 받고 있는 방사선 피폭량이 한 0.3 됩니다. 그러면 원전 주변 주민들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원전에 의해서 한 여기 맨 아래 보면 0.04, 0.09, 매우 작은 양이죠.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방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사능 하면 큐리 부인이 생각납니다. 우리 큐리 부인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다. 단지 이해할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이 바로 더 많은 이해를 해야 할 때이다. 그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중성자를 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성자로 분석을 잘 해서 고향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중성자로 분석한 간필라이트를 우리 간필라고 행성에서 유용하게 쓸게요. 방사선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네, 고맙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방사선 파이팅! 파이팅!